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름이 왔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사람을 만날 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온라인 수업 등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꿈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입니다.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감염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르스나 메르스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치료제는 개발될 것인가? 그리고 개발된다면 언제쯤 사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개발될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는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렘데시비르, 아비간, 클로로킨, 혈장치료제, 슈펙트, 항체치료제 등 많은 치료제 후보가 거론되었고 이들 후보약들의 문제점이 밝혀져서 하나둘 포기되기도 하고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렘데시비르가 허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이것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을지 예상해 보려면 우선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기초연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약물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연구하는 단계로서 실험실에서 시험관 실험을 하거나 동물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0,000개의 후보 물질 중에서 1개 정도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연구팀은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발굴 확률을 높이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는 전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우선 동물에게 사용하여 효능, 부작용, 독성 등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이에 대해 약물이 체내에 어떻게 흡수되어 분포되고 배설되는가를 연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연구 결과에 대한 조사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임상시험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고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야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인데 가장 오랜 시간과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효능이 있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약처에 판매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전문위원 심사를 통해서 신약 판매를 승인하게 됩니다. 국가건강보험약에 등재를 하여 의료보험으로 비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승인을 거쳐서 시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시판 후 조사 또는 임상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신약 개발의 핵심인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 1상의 목적은 약물이 안전한지 그리고 최대로 투약할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건강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독성과 부작용을 관찰합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점점 투약량을 높여가며 이상 반응이 있는지 검사하여 최대 투약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상시험 2상의 목적은 임상 3상으로 진입 가능한지 판단하고 3상에서 사용할 투약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3상으로 진입하면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으로 넘어갈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 3상은 약의 효능을 확인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식약처나 미국의 FDA는 임상 3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매 허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임상 3상에서 얻어져야 합니다. 임상 1, 2, 3상을 모두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6년 정도의 시간과 1,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임상시험에 들어간 약물 10개 중 1개 정도가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식약처의 판매 허가가 나면 시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부작용이 없는지 장기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임상 4상이라고 부릅니다. 약물 중 일부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본인한테는 부작용이 없으나 2세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임상 4상도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미국 FDA에 등록한 신약 개발 데이터를 보면 화이자 등 12개 대형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 1개를 등록하는데 평균 6조 4천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신약 개발에 1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은 우리나라의 식약처, 미국의 FDA 같은 의약품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기초연구와 달리 임상시험은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정해진 방법을 잘 따르고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실하게 얻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직접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전문적인 임상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의 발견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의약품의 제조 기술은 기업 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효능이 있는지만 알면 생산 기술을 따라잡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발견 과정에 대한 기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생산 판매권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약을 새롭게 개발되었다는 의미에서 신약이라고 부르고 처음 등록된 약이라는 의미에서 오리지널 약품이라고 합니다.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특허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난 후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생산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처음 만들어진 약이 아니기 때문에 복제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제라는 말의 부정적인 어감을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제너릭 약품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고 여러 회사가 약품을 생산 판매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너릭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약품 발견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고 시장에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약품의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유효하고 처음 개발한 회사만 생산 판매권이 있는 기간 동안 약품의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두면 제약회사가 갑의 위치에 서고 환자들은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수가를 결정하는데 약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고 이에 따라 의료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약의 개발은 주로 글로벌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위 기업인 화이자의 경우 2018년 매출액이 54조 원이었고 연구개발비로 거의 10조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매출이 230조 원, 연구개발비가 2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화이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는 세계 5위인데 85.7조 원입니다. 정부와 공공분야 전체 연구개발비가 18.4조 원인 것을 생각해보면 글로벌 제약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약 시장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10대 제약사 중 6개가 미국 회사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출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2018년에 5개, 2019년에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의 약물이 성공적으로 등록되는데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의 크기가 작은 우리나라 제약사들에게 있어서 신약 등록은 도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3년 SK케미칼이 국산 신약 1호 항암제 선플라주를 등록한 후 25년간 30개의 신약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중 연간 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품목이 5개이고 생산 중단된 항목이 5개입니다. 신약 개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를 보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에 투자되는 자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울하기만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 가지 유리한 점도 있는데 인프라와 인력 면에서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비용과 기간 면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싸고 빠르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한 회사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 자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신약을 개발하는 중요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약 등록 기준은 국가별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질병일수록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 약품이 없을 때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등록 기준이 완화되면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약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약을 등록하는 이유는 아무 수단도 가지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환자 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의 비용은 낮아지고 임상시험 기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는 약의 개발 기간이 짧아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봉쇄를 하고 있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수입이 없어지고 전염병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질병의 만연과 경제 위축 간의 선택을 하여야 하는 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효과가 좀 작더라도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있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음에도 렘데시빌에 대한 판매 허가가 났고 우리나라도 수입해서 치료제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이렇게 기준이 낮추어지고 시급성이 있는 만큼 임상시험의 숫자와 시간을 축소하게 됩니다. 자금 면에서도 평상시에는 제약회사가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했다면 비상시국이 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국제적인 공조와 분업을 통해서 비용 분담을 나누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후보 약물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5월 15일 발간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외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과 과제라는 자료에 의하면 해외 주요 기업에서 19개, 국내 기업에서 9개의 약물이 신약 재창출 방법으로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약물로는 해외 주요 기업에서 4개, 국내 기업에서 4개가 개발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발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데 전임상 단계에 있던 일부 약물이 임상시험 단계로 넘어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신약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다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임상 과정을 거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약 중에서 코로나19에 효과 있는 약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미 판매 허가가 내려진 만큼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상에 들어가는 경우의 성공 확률이 10%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시험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의 개수가 많은 만큼 이 중에서 효과 있는 신약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치료제의 개발이 성공할 것인가와 별개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은 인류에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와 한승수 전 국무총리도 참여한 이 공개 사안에서는 평등과 연대의 정신으로 자본과 특정 국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이 사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슷한 입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도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협력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형 제약회사를 여러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고 자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국가인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과 관련한 특허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는데 국제제약협회연맹은 세계보건기구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 제약회사 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CEO와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CEO는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수조 원이 투입되는 백신 개발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나라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치료제와 백신을 공공재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할 경우 이를 실제로 개발해야 하는 제약회사의 개발 의지가 사라진다는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십니까? 그렇다면 양쪽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면서 공공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특허를 전 세계의 공공자산으로 내놓는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정례화되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만들어진다면 다음번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아무도 수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공공재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연구개발비 전액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의 정부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예산이 18조 정도 되는데 10% 정도의 성공 확률을 가진 치료약 한 개를 얻기 위해서 최소 10개의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 1조 이상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한 전체 연구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신약과 백신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연구개발비를 전액 정부 연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일정 부분 제공하고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거나 발언권을 가지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세금에서 지원된 만큼 그만큼의 공공성을 가지고 보급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인류가 같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약회사가 떼돈 벌 기회로 생각하기보다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정부와 시민이 공공기금을 조성해서 빈부 차이와 관계없이 같이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국가에서 전염병의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 내의 빈부격차뿐 아니라 국가 간 격차에 의한 불평등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단위가 아니라 국제기구의 기금을 모으고 공동구매 후 보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제약회사가 국가별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부유한 국가에 판매하는 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고 가난한 나라에는 생산비 정도에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영국의 총리도 감염되었고 미국 백악관 직원도 일부 감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작업 환경과 주거 환경에 따라 감염 확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육류 가공 회사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섬으로 피신하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경우 빈부격차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다르고 이에 따라 치명률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의료 인프라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불평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는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를 달아서 면역력으로 이겨낼 때까지 버티도록 도와주는 치료였다면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all or nothing으로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량 자원이든 의료 자원이든 원래 세상은 불평등한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국가에서 먼저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나 국가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치료제와 백신이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치명률이 매우 높았던 사스나 메르스는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고 끝났기 때문에 변종이 생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워낙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동시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변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의 경우에 백신을 맞았어도 변종이 출현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제약회사는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겠지만 부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코로나19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국가 간뿐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 문제로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전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변종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 전염병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본인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과 관계없이 인류 공통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 이외에 신약에 관계된 산업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